둥개 둥개 둥개야 우리 아기 둥개야 걱정이가 잡힐라 울지 마라 둥개야. 임꺽정을 아십니까? 홍명희는 어떤가요? 여기 당신이 잘 알았던, 어쩌면 그래서 더 몰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오소서 흔적 없이 오소서. KBS 청주 문화의 달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2부작 홍벽초와 임꺽정 제1부 벽초의 고백. 제27회 충북민족예술제 평화를 춤추자 개막을 선언합니다. 지난 9월 홍명희의 고향인 충북 괴산에서는 지역의 예술인들이 준비한 한바탕 축제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홍명희가 태어난 고택의 마당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의 행사에서 특히 눈길을 끈 공연이 있었죠. 바로 평화호을레 남남북녀라는 제목의 무대였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게요. 바로 임꺽정. 우리 충북민족예술제 상징이자 괴산의 문호인 홍명희 선생이 쓴 소설 임꺽정 속의 주인공, 바로 그 임꺽정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임꺽정. 그러니까 이 공연은 한국문학사의 걸출한 명작으로 꼽히는 소설 임꺽정을 탄생시킨 작가 홍명희를 기리고 그의 작품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어 펼쳐진 것이었죠. 하지만 전혀 다른 목소리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죠.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홍명희시죠.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내각 부수상했죠.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념 문제로 갈등을 빚던 홍명희 문학제가 결국 괴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장편 역사소설 임꺽정을 지은 괴산 출신의 벽초 홍명희 선생. 홍명희 선생이 월북해 부수석을 지냈고 자손들이 북한 고위직에 있다며 보훈단체가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찬사와 질타, 존경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인물.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홍명희는 무엇인가요? 버리자니 아깝고 취하자니 부담스러운 존재. 그래서 모른 척 가려두자니 주머니 속에 숨겨둔 송곳처럼 삐죽이 튀어나오는 존재. 그런데 어쩌면 그 불편함이야말로 아직 우리가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선입견을 걷어내고 오롯이 그의 이야기, 벽초의 고백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 홍명희의 자서전부터 들춰보기로 합니다. 파인 김동완이 자서전을 쓰라고 꾀할 때 나는 사절하였다. 그러나 계속 사절할 용기가 없어 짓기로 하고 지을 용기가 없어 짓지 못하고 헛되이 시일만 끌고 있자니 꽤나 곤경이다. 1929년 잡지 삼천리에 실린 홍명희의 자서전은
이런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고향에서 보낸 유년에서 일본 유학 시절까지 적지 않은 분량의 자전적 기록들이 남아있죠. 이 자서전에 더해서 신문과 잡지에 발표한 다양한 종류의 기고문을 포함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벽초의 고백은 제법 방대한 분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죠. 나의 고향은 충청도 괴산이니 협중에 있는 작은 고을이다. 양반이 더러 살지만은 재산가로는 우리 집 한 집뿐이었다. 3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증조부가 돌아가고 6살 되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갔다. 4살에 새어머니가 생기었으나 나는 증조모와 대고모의 손에서 자라났다. 부생 아신하시고 모국 아신이로다. 아버지 내 몸 낳으시고 어머니 내 몸 기르셨도다. 복이 회화하시고 유의 포화하시며 배로써 나를 품어주시고 저지로써 나를 불쌍도 하시지. 원래? 도련님 글 읽는 소리 듣다 말고 뭔 방정 맞은 소리여? 시방 홍씨 가문에 신동 났다고 온 동리가 떠들썩하구먼. 그러니 돌아가신 아씨 생각이 안 나요? 도련님 낳으시고 산후탈로 3년을 알탁하시면서 우리 아씨가 뭘 하셨게요? 인혁은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하셨는디?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가 어린 도련님에게 젖을 물리고는 아가 널 두고 어미가 어이 눈을 감을고 우리 명희는 나중에 이 어미 얼굴도 모르겠구나. 이러면서 어찌나 슬피 우시든지. 도련님이 다 들으셨겠어. 어린 속이 아무리 깊다 해도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사랑채까지 글 읽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째서 그친 게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울었던 게냐? 아닙니다. 소자가 5자씩 모아 시를 짓는데. 오호라, 시집기가 뜻대로 안 되어 속이 상했던 모양이구나. 어디 애비가 한번 볼까? 창승연년생, 파리는 해마다 태어나는데 오모하불귀. 우리 어머니는 어찌 안 돌아오시나. 명희야, 돌아가신 어머니가 많이 그리우냐? 예. 하운데 소자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소자가 커서 어미 얼굴도 모를 거라 슬퍼하셨단 말을 들으니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랬느냐? 괜찮다. 얼굴을 몰라도 그리워할 수는 있느니. 홍명희는 명문 풍산 홍씨가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8살에 처음으로 지었다는 한씨는 한학의 조예가 깊은 집안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수를 맞춰 시를 지은 것도 대단했지만 짧은 글 속에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을 담아내는 솜씨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죠. 홍명희는 당시 명문 양반가의 관습대로 13살에 참판 민영만의 딸과 조혼하였고 14살에 상경하여 이듬해인 1902년 중교 의숙에 입학했죠. 고향을 떠나 신학문을 접하면서 홍명희의 가슴 속엔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동경이 자라났습니다. 내가 우물한 고기로 자라날 때는 고향 괴산 외에 더 좋은 것이 없고 우리 집 외에 더 좋은 집이 없는 줄로만 알았는데, 듣고 보는 것이 늘어갈수록 괴산과 우리 집이 차차로 전만 못하여서 서울서 학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올 때쯤은 제일로 괴산이 갑갑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동경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었다. 열아홉 살 홍명이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중교 이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상투를 틀고 있던 홍명이는 도쿄로 가기 전 비로소 단발을 하게 됐죠. 이 시기 홍명이를 처음 만났던 이광수의 회고입니다. 15살 나던 해 난 동경에 있었죠. 옥진관이란 하숙에 묵었는데 하루는 근처 목욕탕에 갔더니 이마에 망건 자국이 허옇게 난 청년이 내 곁에서 몸을 씻고 있겠죠. 앞만 봐도 조선 사람 같기에 성명을 물었더니 나는 홍명이요 하는 겁니다. 도쿄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홍명이는 이광수 외에도 문일평, 최남선 등을 만나 우정을 나눕니다. 특히 이광수, 최남선과는 신문학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3인 문집을 만들어보자는 계획까지 세우지요. 이들 세 사람이 동경 삼재나 조선 삼재로 불리며 천재 소리를 듣게 된 것도 이때부터의 일입니다. 홍명이의 동경 유학 시절에 대해 연구한 하타노 세츠코, 니가타 현립대학 명예교수의 말. 홍명희는 4살 아래인 이광수를 아끼고서나 해서 자기가 쌓은 책들을 언제나 그에게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광수는 홍명희는 자기에게 문학의 스승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광수, 최남성, 홍명희 이렇게 세 사람은 홍명희의 하숙방에 모여 문학 이야기로 밤을 새웠어요. 도쿄 유학 시절은 홍명희에게 처음으로 홀가분한 자유가 주어진 시기였습니다. 양반가의 장손이라는 의무감이나 엄격한 예법 같은 것에서 벗어나 마음껏 책을 읽고 사색할 수 있었던 시간. 청년 벽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훗날 발표한 청춘을 어찌 보낼까라는 글을 보면 그의 내면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 청년의 생활 내용은 남해 없이 고담하고 공소하다. 그 원인은 가지가지가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윗사람의 간섭과 유린이 심한 것을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간섭과 유린이 청년들에게 고통이 될 것은 정한 일이라. 청년들이 그 고통을 면할 수단으로 후레자식 구락부 같은 것을 모으면 어떠할까? 이것이 한 가지 묘안이 아닐까? 후레자식 구락부라니 꽤 도발적인 제안 아닌가요? 후레자식이란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서 몹시 버릇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뒤집어 보면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 없는 자유정신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벽초는 조선 청년들이 고통스러운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유정신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거지요. 어쩌면 그는 자신만의 후레자식 구락부를 독서에서 찾았던 것도 같습니다. 니가타 현립대학 하타노 세츠코 명예교수의 말. 계속 학교에 있었을 때 홍명희는 밤 동안은 책을 읽고 낮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잠을 자는 생활을 자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을 보며 언제나 1등이나 이득이었다고 해요. 또한 그는 독서에 대해 독특한 자기만의 반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어떤 책을 읽기 시작하면
조직에 그만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읽는 방식입니다. 문학뿐만 아니라 온갖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나중에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독서를 많이 했어요. 동경상업학교와 대성중학에 다니는 동안 홍명희의 학업 성적은 언제나 우수했습니다. 1909년 만조보라는 일본 신문에 홍명희를 한인 수재라고 소개하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릴 정도였죠. 하지만 정작 홍명희 자신은 일본에서의 학업에 대해 내적인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홍명희는 1910년 2월 학업을 포기한 채 귀국합니다. 벽초 홍명희 연구의 권위자 강영주 상명대 명예교수의 말. 벽초가 유학생활을 하던 시기는 을사조약 직후부터 경술국치 직전까지여서 그때 조선은 일본의 본격적인 식민지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동경 유학을 하고 있던 춘원 이광수의 회고에 의하면 벽초는 그까지 졸업은 해서 뭘 해 그러면서 귀국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벽초의 도련한 행동은 나라의 장래에 대한 깊은 고뇌의 결과였겠죠. 나라가 망하게 된 판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서 무엇이 된다는 목표가 모두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일본 유학을 중도에 접고 귀국한 홍명희에게 위안이 된 건 변함없이 아름다운 고향 괴산의 자연이었습니다. 솟알대며 흐르는 괴강의 물소리를 듣고 바위절벽 제월대에 올라 맑은 바람을 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 갔지요. 이 무렵을 회고하면서 벽초는 신경쇠약이란 개화병에 걸려 고향에 돌아와 사냐로 쏘다니며 자연이란 큰 책을 읽기 시작했고 막 재미를 붙이는 중이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었지요. (1910년 8월 29일) 저녁, 충청도 금산 관아 객사의 뒤뜰. 의관을 갖춘 선비 한 명이 북쪽을 향해 크게 절했습니다. 이마가 땅바닥에 닿은 뒤에도 한참 동안 일어서지 못하던 선비의 등이 크게 떨리기 시작했죠. 깊은 슬픔과 노여움의 눈물이 뜨겁게 땅을 적셨습니다. 객사 안쪽 벽에는 그가 조금 전 써놓은 8글자가 아직 먹이 마르지 않은 채 적혀 있었습니다. 국파군망 불사하위. 나라가 파멸하고 임금이 없어지니 죽지 않고 무엇하리. 몸을 일으킨 선비는 어둠이 내려앉은 객사 뒤뜰을 가로질러 커다란 소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나무에 매달린 선비의 그림자가 달빛 속에 흔들렸고 곧 그를 발견해낸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나이 40, 한일 병탄의 소식을 듣고 항거의 죽음을 선택한 그는 금산 군수 홍범식, 바로 홍명희의 아버지였죠. 순국열사 홍범식의 장례는 금산 군민들의 통곡 속에 치러졌습니다. 아들 홍명희가 달려가 향리인 괴산까지 시신을 모시고 오는 300리길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올 정도였죠. 그 길을 가는 내내, 아니 어쩌면 평생을 두고 홍명희의 귓가에는 유서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국노의 수치와 서름을 감추려니 비분을 금할 수 없어 스스로 순국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피치 못해 가는 길이니 내 아들아, 너는 어떻게든 조선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여 이뤄진 나라를 기어이 찾아야 한다. 죽을지언정 친일은 하지 말고 먼 훗날에라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홍범식의 죽음은 경술국치에 저항한 첫 번째 자결 순국이었습니다. 어떤 죽음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충북대학교 박걸순 교수. 자결순국이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소극적인 투쟁이 아니냐, 이런 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개인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이제 항일 투쟁의 어떤 그 기폭제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평가돼야 될 것이다. 특히 그 아들 홍명희는 아버지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 자신이 남긴 기록에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3년상을 마치고 난 뒤에 굉장히 방황을 하죠. 내 약한 마음을 자애로 어루만져 주시던 아버지가 합방통에 돌아가셨다. 온 세상이 벼랑간 칠통 속으로 들어간 듯 눈앞이 캄캄하였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죽는 것이 가장 상책인 줄 믿으면서도 생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었다. 멀리 하늘 끝까지 방랑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이 소원이었다. 나라가 망하고 부친이 자결순국한 직후의 심정을 적은 홍명희의 고백입니다. 멀리 하늘 끝까지 방랑하고 싶었다던 그는 부친의 3년상을 치르고 난 1912년 간도를 거쳐 중국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때 이 상하이에는 신규식이나 신채호 같은 사람들이 독립운동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상하이 최초의 독립운동 기구가 동제사라고 하는 비밀결사였는데, 이 동제사가 기반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그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터전을 잡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 머무는 동안 신규식이나 신채호나 배관 박은식과 같은 분과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하이에서 남양군도로 건너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이제 베이징에 들리게 되죠. 상하이에서 동제사 활동을 하던 홍명희는 1914년 11월 남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남양 시절은 홍명희의 삶을 추적할 때 가장 미스터리한 시기로 남아있죠. 당시 함께 생활했던 독립운동가 정원택의 지산 외유 일지가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홍명희가 남양으로 떠났던 동기가 적혀 있습니다. 남양 군도로 떠나자고 결의하였다. 이 여행은 벽초가 제청하고 세 사람이 동의한 것이다. 떠난 동기는 중국 광복혁명 전후에 그 운동 자금이 남양의 화교에게서 많이 기부되었으므로 우리도 재원이 풍부한 남양에서 광복운동의 자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답사코자 함이었다. 광복운동의 자금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이것이 홍명희가 남양으로 떠났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양에서 실제로 거액의 독립자금을 마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때 고무농장을 경영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소득은 크지 않았죠. 결국 1917년 겨울 3년 남짓한 남양 생활을 접고 상하이로 돌아갑니다. 귀국을 결심한 벽초는 베이징으로 가서 동지였던 신채호를 만나죠. 남양군도에 가서 3년간 방랑하고 돌아오는 길에 북경에 들렀다가 단제를 다시 만났다. 단제가 머물던 석등암 옆에 단돌이 붙어 앉아서
간담을 토로하고 고금을 의논하던 것이 어제런 듯 생각나는데, 내가 단재와 사귄 시일은 짧으나 사귄 정의는 깊어서 나의 50반생의 중심으로 경항하는 친구가 단재였다. 이렇게 깊어진 두 사람의 우정은 훗날 신채호가 일제의 여순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지죠. (1918년) 여름, 홍명희는 비로소 7년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괴산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어느새 31살의 장년이 되어 있었죠. 귀국 후 반년 정도는 훌쩍 자라난 두 아들 김운과 김우의 교육에 힘쓰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온한 시간은 이듬해인 1919년이 되면서 곧 끝나고 맙니다. 광무 황제 고종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죠. 아버님, 이 만세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죽을지언정 친일을 하지 말고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되찾으라는 아버님의 유언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종의 이제 장례가 서울에서 열리니까 그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상경을 해요. 그 상경을 했다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장이었던 이제 한봉수 선생을 만나서 비밀리에 이제 그 3.1 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고향의 선배인 손병희를 가서 만납니다. 그래서 한봉수는 청주의 3.1 운동을 주도했고, 홍명희는 3월 18일 날 자기 집에서 자기 삼촌인 홍용식하고 태극기를 이제 그 사랑방에서 인쇄를 합니다. 그 이튿날 3월 19일이 괴산 장날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충북 최초의 만세 시위로 기록된 괴산 만세 시위는 홍명희의 동부리 고택 사랑방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홍명희가 직접 최후의 한 사람까지 조선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다고 나와 있죠. 당시 괴산 만세 시위를 기록한 일본 측의 기록입니다. 3월 19일 괴산 읍내시장에 내지 유학생 출신의 일본 배척자 및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발발하였다. 이들은 오후 5시경 군중 앞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고창하도록 선동하였다. 주모자 17명을 검거하고 태극기와 경문 등을 압수하였다. 군중의 수가 점점 불어나 600에서 700명이 달했다. 여기서 일경이 보고한 내지 유학생 출신의 일본 배척자란 바로 홍명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충북대학교 박걸순 교수. 이때 홍명희가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출판법하고 보안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아요. 대개 이제 보안법 위반으로 다 그 처벌을 받았는데 출판법까지 이제 덧붙여진 것은 집에서 태극기 인쇄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충북에서는 홍명희가 주도한 만세 시위 이후에 제천 송악 시위까지 10개 군에서 50차례 이상의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종 1년 6개월로 감형을 받은 홍명희는 이듬해인 1920년 4월 말 청주 형무소에서 만기 출감합니다. 홍명희는 곧 괴산의 대가족을 거느리고 서울로 이사를 하지요. 추록 이후 홍명희는 휘문고보, 경신고보의 교사를 지내기도 하고 동아일보와 시대일보에 몸담으며 언론인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 홍명희의 노력 덕분에 중국 망명 중이던 신채호의 역사 연구들이 국내에 소개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열정을 쏟았던 건 신간회 운동이었습니다. 1931년 잡지 신민 3월호에 실린 명원호의 증언.
신관회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니 그는 벽초 홍명희 씨다. 홍 씨는 스스로 신관회의 산파에 임하는 동시에 또한 그 어머니로 자처하는 경향까지 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애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의지로서 신관회의 성장 결실을 위해 쫓아다닐 것을 말하곤 하였다. 신관회는 좌우 합작의 대규모 민족운동 단체였습니다. 홍명희는 신관의 결성과 운영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념과 노선에 따라 분열된 계파들을 하나로 합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벽초는 신관회의 사명이란 글에서 그것을 험한 중간길이라 표현했지요. 신관회에 나갈 길은 민족운동만으로 보면 가장 왼편길이 될 것이나 사회주의 운동까지 겸치어 생각하면 중간길이 될 것이다. 중간길이라고 반드시 평탄한 길이란 법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중간길은 도리어 험할 것이 사실이요. 이 길의 첫머리는 갈래가 많을 것도 같다. 이념과 분파를 떠난 신간의 운동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일평, 안재홍, 한용운 등과 중국 망명 중이던 신채호도 홍명희의 뜻을 지지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창립 1년 만에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부와 2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조직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일제의 감시와 압박도 그만큼 심해졌습니다. 석관이요! 광주에서 학생들이 100명 넘게 검거됐답니다. 신문들 보세요. 일본 놈들이 아주 작심을 한 모양입니다. 학생들을 극악스럽게 잡아들이고 있어요. 광주 학생 사건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될까 두려운 게지.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신관에서 민중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구명해야죠. 아씨, 이 사람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거사회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네. 벽초 선생께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 선배님, 나라 잃은 민중들이 우리 신관회를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는데? 마음속에 정부라고 한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민중대회를 꼭 성사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긴 이번에 불씨를 잘 살려낸다면 독립만세 함성이 걷잡을 수 없는 들불이 될 것이네. 당시 신간회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규탄하는 전국적인 민중대회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3.1 만세 운동 때와 같은 항거의 불씨를 되살리려 했죠. 하지만 개최당일인 1929년 12월 13일 새벽, 일경들이 들이닥치면서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민중대회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은 홍명희, 허헌 등 신간의 간부 40여 명을 포함해 모두 90명이 넘었죠. 홍명희는 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변론을 맡아 형무소로 면회를 갔던 이인 변호사의 회고입니다. 아니, 벽초, 왜 얼굴을 가리시오? 혹시 고문을 당해 얼굴이 상한 겁니까? 내가 학생들 보기가 미안해서 그러. 광주 학생운동을 지원할 민중대회를 제대로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리 됐으니. 그게 어디 벽초 탓입니까? 학생들은 오히려 벽초가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길 바랄 거요. 그러니 우리 변론 계획을 잘 세워봅시다. 일도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변론은 무슨 변론이요. 그만둬. 부끄럽소. 일이란 게 성공만 하란 법이 있어. 벽초의 그 뜻과 정신만은 학생들도 다 알 것이오. 고맙네. 그래도 도무지 부끄러운 것을 어쩔 수가 있어야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홍명희는 서대문 형무소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한때 옥중에서 건강을 잃고 위독해져 보석원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일본이 그걸 허락할 리 없었죠. 홍명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신가대는 해체되었고 일제의 단합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자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들어서는 변절의 행렬이 이어졌죠. 그 맨 앞에 한때 벽초와 절친했던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같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1932년 출소한 홍명희는 두문불출했습니다. 사회활동 대신 감옥에 가기 전 연재하다 중단한 소설 임꺽정 집필에 매달렸습니다. 1933년 잡지에 실린 작가의 고백은 이런 것이었죠. 나는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임꺽정만은 사건이나 인물이나 묘사로나 정조로나 모두 남에게서는 옷 한 벌 빌려 입지 않고 순조선거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조선 정조에 일관된 작품, 이것이 임꺽정을 쓰는 나의 목표였습니다. 조선 정조에 일관된 작품을 쓰려 했다는 벽초의 고백. 그런데 그가 선택한 주인공은 천민 중의 천민인 백정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나라를 구한 영웅 호걸이 허다한데 왜 하필 백정 임꺽정을 주인공으로 삼은 걸까요? 충북대 김승환 명예교수. 벽초 선생께서 천민인 백정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꺽정의 백정 주인공은 피집의 민중의 압박과 서름,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또 임꺽정이 가진 반항적 기질, 시대를 변혁하고자 하는 어떤 그 혁명의 기운, 이런 게 우리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미래, 민족 해방의 길로 나가자라는 그런 뜻을 표현하신 거죠. 소설 임꺽정의 인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연재와 휴재를 반복하며 독자들의 애를 태웠죠. 신문사가 휴재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작가의 건강 문제. 2차례의 감옥 생활로 홍명희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신사참배 강요, 창씨개명, 조선어 사용 금지 등 1940년대 들어 일제의 폭압은 극에 달했고 이런 시기에 홍명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1946년 박학보의 회고가 그걸 말해주죠. 벽초는 신관의 민중운동자 사건 이후 아무런 단체에도 발을 붙이지 않았다. 홍 씨는 이때 단체 생활과는 발을 끄는 것이다. 단체 생활은 홍 씨로 하여금 저들 외놈들에게 구실을 주어 얽어넣기에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벽초는 친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임꺽정 연재도 중단해버리고 모든 사회활동을 그만둔 채 경기도 양주군 창동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문학 초창기에 벽초, 홍명희,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를 조선의 세 천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중에 육당과 춘원은 일제 말에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했습니다. 그와 달리 벽초는 끝까지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해방 후 사방에서 존경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그 참혹한 폭발음은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겐 해방의 신호탄과도 같았죠. 광복. 글자 뜻 그대로 빛이 돌아온 것입니다. 고향 괴산으로 피신해 있다 광복을 맞이한 홍명희는 해방의 감격을 눈물 섞인 노래라는 긴 시로 기념합니다. 그것은 가혹한 탄압과 모멸의 시대를 떨쳐버린 기쁨이기도 했죠. 이제 은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우익 양진영에서 이른바 홍명희 쟁탈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9월 충북민족예술제에서 펼쳐진 연극 꺽정 벽초를 쓰다의 한 장면이 그 상황을 그리고 있죠. 벽초 홍명희를 조선문학가 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오. 건국준비위원회는 홍명희를 고문으로 추대하는 바이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환영대회 부위원장으로 벽초 홍명희를 추대하는 바이오. 자네는 인꺽정을 통해 계급 주의를 표출하지 않았나? 아닐세. 자넨 인꺽정을 통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적극 재현하지 않았나? 그러니 벽초 이쪽으로 오시게. 그럴수록 이쪽으로 오시게 벽초. 그러니 이쪽으로 오시게 벽초. 결국 홍명희는 1946년 1월 5일자 서울신문에 좌우익 양진영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나도는 정도가 좀 심하여졌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파쇼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데 성명 세 글자가 반파쇼의 위원장이 되고, 나는 총동원 조직을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인데 성명 세 글자가 위원회 상무가 되어 있다. 임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나는 신탁 통치의 열렬한 반대자인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한다는 시민대회 회장이 되었다니, 이것은 그대로 참고 묵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항의 성명을 발표한 후 홍명희는 일체 정치단체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유일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른바 중간파 정당 활동이었죠. 1947년 10월 홍명희는 중도 우파 5개 정당이 통합한 민주독립당의 대표로 추대되었습니다. 신간의 때와 마찬가지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험한 중간길에 다시 선 것이었죠. 벽초는 그 중간길을 통해서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벽초는 단독 정부 수립을 단호히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에서 미소 양국이 충돌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죠. 남북한의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방도로 중간파 지도자들은 남북 정치 지도자들의 회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연석회의가 개최됐는데요. 중간파 정당의 대표로서 홍명희는 1948년 4월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짧은 담화문을 발표했죠. 그것이 남한에서 홍명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민족과 강토의 분열을 참아보지 못하여 남북회담에 참가하고자 평양으로 향한다. 남과 북으로 민족적 이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 백지 상태로 만나 이 회담을 진행시키고자 한다. 이번에 남북회담이 성공되고 실패될 것은 예단치 못하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사로는 한 단계 진전을 이룰 것을 확신한다. 벽초는 혹시 북측에 이용당하고 선전의 도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애국적 충정에서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벽초가 남북연석회의를 적극 추진한 것은 신간의 활동기부터 민족통일전선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그의 정치적 소신과 통일 독립을 위한 애국 충정의 발로였다고 생각됩니다. 남북연석회의가 끝난 뒤 홍명희는 북에 남았습니다. 이후 박헌영, 김책과 함께 내각 부수상이 되었고 말년까지 북에서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북에 잔류한 그의 선택을 두고 여러 추측과 논란이 있지만 어느 것도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죠. 다만 그 선택으로 인해 남쪽에서 홍명희의 이름은 오래도록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미완의 걸작 임꺽정 역시 순환을 겪었습니다. 1985년에 첫 출간본은 나오자마자 판매 금지를 당했고 출판사 대표는 수차례 구속되는 시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책을 구해 읽은 독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죠. 결국 임꺽정의 판매 금지 조치는 1989년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매년 홍명희 문학제가 개최되고 있죠. 충북작가회의 정연숙 회장과 정민 부회장의 말. 2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세월 동안 홍명희 문학제를 이어오며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북작가회의에서 홍명희 문학제를 지속해 온 것은 홍명희 선생의 문학정신과 민족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분단된 조국과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통일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남북교류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요. 그 하나로 홍명희 문학제를 25년 동안 같이 해온 사기질 출판사에서 남한에서는 최초로 북측의 홍석중 선생과 출판 교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 교류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고 충북작가회의에서는 한국작가회의와 협력해서 남북작가대회를 비롯해서 남북문학교류를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둥개 둥개 둥개야 우리 아기 둥개야 걱정이 고향으로 오던 길은 끊겼고 홍명희는 끝내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고향에 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설 임꺽정은 저의 길을 걷고 걸어 언제까지든 남과 북의 독자들 곁에 함께 하겠지요. 더디게 더디게 기어이 오는 것이 봄입니다. 나의 봄만도 너의 봄만도 아닌 한라산의 봄만도 백두산의 봄만도 아닌 모두의 봄을 위해서 온 생애를 뜨겁게 밀어갔던 사람. 그가 그토록 추운 계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묻어든 씨앗. 그건 아마도 통일과 평화가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벽초의 고백입니다. 나는 임꺽정을 쓴 작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다. 홍범식의 아들 애국자이다. 일생 동안 그 명예를 잃을까봐 그 명예의 티끌조차 묻을 새라 마음을 쓰며 살아왔다. 벽초 생각 도종환 괴강에 뜬 별들 잊었을까? 제원리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간 끝이 안 보이던 땅쯤이야 잊었겠지만 느티나무 근처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야 잊었을까? 제월대에 앉아 쉬다 강물로 내려가 물소리와 함께 가던 밤바람이야 잊었을까? 우리가
분단된 나라이고 또 6.25라는 전쟁을 겪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냉전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 홍명희 선생은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에 있지만 왼쪽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소설 임꺽정을 통해서 똑같이 맞아, 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지.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는 그런 나라를 열망한다면 홍명희를 다시 평가하고 홍명희의 작품 임꺽정을 다시 읽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7, 80년 전에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홍명희가 했던 그 어떤 고뇌나 선택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이 분단의 그 관점에서 그분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희가 진정한 독립국가를 지향하고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되새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KBS 청주 문화의 달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2부작 홍벽초와 임꺽정 제1부 벽초의 고백. 제작 지원 한국작가회의 충북지회, 기획 최용찬 김윤혜, 기술 이현주 김성직, 음악 이강호 한말금 장순양, 음향효과 강우석 노동걸, 출연 윤동기, 송백경, 지병문, 황원종, 김희승, 장지민, 김봄, 김희안, 리포터 김경민, 해설 김상현, 글구성 심수영, 김미화, 연출의 최인희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2부 창작 판소리마당 판소리 임꺽정가 그리하여 걱정이느니 방송됩니다. 오늘 여기 본님네들 다 같이 모여 앉아 의적인 듯 의적 아닌 의적 같은 걱정이네. 송석불패 이야기나 하면서 꼬드렁거리고 놀아보세.